네, 잘 쉬었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제 세계화에 따른 국제 이주가 증가한다. 다문화 사회 등장 배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세계화에 따른 국제 이주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한 인적 교류의 증가, 국가 간 경제적 격차 심화, 또 국제 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지금 유럽이 아주 몸살고 있죠. 대거 난민이 뭐 이동했으니까요. 국가 간 인구가 이동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국제화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심함에 따라 경제 선진국 등지로 이주를 원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동남아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 인구의 이동 추이를 보면 1990년도에 한 154, 그러니까 1억 5,400만 명, 2000년에는 1억 7,500만 명, 2005년도에는 1억 9천만 명, 2013년도에는 2억 3,200만 명. 이렇게 꾸준히 세계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앞으로 세계 인구는 더 많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사실 세계 인구가 더 많이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뭐 교통이 편리해졌어요. 그건 뭐 틀림없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항공권이 싼 항공권도 워낙 많아졌으니까요. 거기다가 인터넷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뭐 이제 일상 속에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굉장히 뭐 이제 접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음식이나 이런 것들, 근데 뭐 접하다 보니까 정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거죠. 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캄보디아 사람이다. 캄보디아 사람도 한국을 이미 인터넷에 들어본다든지 TV를 통해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적죠.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참 또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 이게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돈이 한쪽에 이제 쏠려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돈이 한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또 돈이 많은 쪽에서는 또 반대로 돈이 없는 쪽으로 가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어떻게 보면 또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뭐 굉장히 서로 상호간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은퇴 후에 뭐 그 동남아시아로 이주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뭐 적은 돈으로 그 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회적 부담이 되는 이민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EU 등은 국익에 부합되는 우수한 인재들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위에 선별적인 이민만 허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오히려 이런 다문화 국가들은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트럼프는 뭐 멕시코 국경을 폐쇄해버렸잖아요. 반이민 정책을 쓰고 있죠. 트럼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제가 네, 그렇죠. 네. 국익 기여도를 고려한 선별적 이민 허용 정책 조세가 더욱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일본도 최근 기능자, 기술자 중심으로 이민 허용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이민 허용 정책으로 가고 있느냐? 똑같아요. 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서 이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으니까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억 2천만 명인데 8,700만 명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4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인구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위기예요, 위기.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출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겉돌고 있다니까요. 내가 애가 4명인데 나는 이런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 내 아이가 대학생이니까 밑에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4명을 키워도 정말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키울 수 있구나. 하긴 우리 아들은 잘 컸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구나. 오히려 더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어이구 우리나라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를 낳는 사람한테만 돈을 주는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고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만 돈을 주고 그다음부터 지원이 없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돈은 계속 들어가야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실 많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베 정부는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3국에서 간병 복지사 비자 발급을 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뭐 사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인데 왜 허용하느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 출산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면 그 나라 존립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요. 세계발전 국제 이주 증가에서 우리나라 국제 순이동 입국 출국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7만 5천 순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다. 7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결코 작은 숫자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 사실 이 지금 나가는 숫자와 들어오는 숫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숫자, 그 다음에 나가는 숫자. 이 추이가 잘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입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예, 감사한 거죠. 사실 감사한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빠져나가는 숫자보다는 유입되는 게 더 많다는 건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유입이 많다는 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가 주느냐 늘느냐는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015년 유럽의 전례 없는 망명 신천자 수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러게요. 또한 OECD 평균 인구의 13%가 외국 출생이다. 외국 출생이고요. 여러분, 이 지금 이제 조금 더 이 정도 넘어가 되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외국 출생 룩셈부르크, 호주나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OECD, 헝가리, 한국, 터키, 일본, 멕시코. 가장 높은 비율이 이제 룩셈부르크고 호주도 29%, 호주도 뭐 다문화 사회니까. 이스라엘도 23%, 캐나다도 20%, 미국도 13%, OECD 13%. 뭐 OECD도 그냥 한마디로 유럽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출생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런던 타임즈인가요? 그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출생한 사람의 성 1위가 뭐냐면 무하마드였어요. 무하마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슬림들의 그 출산이 가장 압도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본래 출산을 이제 장려하잖아요. 사실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거나 따라 정복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들은 다 선진국들인데 선진국들은 결혼도 잘 안 하지만 출산은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하더라도 1명, 2명, 4명이라고 뭐 짐승이가 이러면서 이런. 근데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죠. 7, 8, 9, 10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출생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말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말 심각한 게 보이시죠? 2040년이 되면요 65세 인구가 32.3%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15세, 64세를 경제적인 15세 왜 15세입니까? 빼야죠. 사실 25세부터 65세까지 했을 때 이게 경제인구라고 하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1대1 내지는 1.5대 1로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게 이제 저출산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이 왜 고갈되는가? 그거야 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이제 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받는 사람이잖아요. 국민연금이든 뭐 무슨 연금이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낸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기금이 계속 조성되려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연금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람들이 내는 연금은 이 사람 1대1로 매칭했을 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부분 국가가 채워줘야 된다고. 물론 이 사람들이 낸 돈이 있지만 이미 이 사람들이 낸 돈은 어느 시점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낸 돈으로 이 사람들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잖아요. 딱 봐도 여러분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생산인구라 그러는데 이 생산인구가 이제 경제 그 활동인구가 줄고 노인들이 많은 사회는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오래 살고 뭐 빨리 죽어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결국 그 출산이에요, 출산. 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율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인구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경제 활동 인구를 3000만 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면 이게 이제 1500만 명이 이 10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게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뭐 국가가 이 10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거기다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업들이, 뭐, 삼성이라고 해봅시다. 삼성이라는 이 한 회사가 엄청난 세금을 냈습니다. 또, 성장해 왔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근데 지금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유지 내지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휴, 음,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또 노력해야죠.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뭐 여러분 음, 모르고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산율 문제 이거는 여러분 정말 국가적인 문제예요. 정말 국가적인 문제고 이걸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미래가 특별히 청년들의 미래가 정말 더 암울해집니다. 아니면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년을 연장해서 노인들하면 더 일하게 하든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사실 슬프잖아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일을 했으면 좀 인생의 마지막을 좀 여유 있게 지내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것도 좀 슬픈 거죠.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